전 30 후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할 사연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하는 도리라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 도리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워낙 가족들에게 차별과 착취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주도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려준 사람이 있지만요. 평생 불행하게 살다 끝날 수도 있었던 제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볼게요. 제 불행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기억하기도 싫은 제 어린 시절을 말이죠. 전 3남매 중 둘째로 위아래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끼인 여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여자아이라고 말을 하는 건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5, 60년대 태어난 것도 아닌데 무슨 차별을 받았겠냐 싶겠지만 저희 집은 유별나게 저에게만 여자란 이유로 차별을 했습니다. 막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오빠와 받는 대접이 다르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건 오빠가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오빠가 먹는 고기 먹고 싶어. 나도 줘. 오빠는 남자잖아. 고기 먹고 강해져야 돼. 너는 여자니까 시금치 먹고 날씬해지자. 혜미야, 넌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어디 지 오빠 먹는 밥상을 탐내? 벌써부터 지 오빠 거 탐내는 거 보면 저거 욕심이 보통이 아닐 거다. 내 말 우습게 듣지 말고 단디 교육시켜라. 어릴 때부터 팍 잡아놔야 네가 나중에 덜 힘들어. 알겠어? 할머니는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제, 지, 저거였죠. 저 때문에 오빠에게 손톱만큼의 문제가 생기면 전연, 인연, 잡것 등등 별별 말을 어린 나이 때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그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심한 말인지 몰랐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그 단어들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죠. 아, 이름 하니까 제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 이름이 종옥이거든요. 사실 제 나이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름이죠. 왜 이런 이름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해하기 빠르실 겁니다. 제 이름이 종옥이가 된 이유는 출생신고를 받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종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자도 그 직원분께 물어봐서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의 뜻이나 성의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차별을 받았다는 것밖에 모르죠. 하여튼 그런 가족들의 차별은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자면 우선 저는 태어나서 집을 나갈 때까지 제 옷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교복을 제외하고 말이죠. 전부 다 오빠에게 물려받았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동생이 저보다 덩치가 커졌으니 동생이 입던 옷을 입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야, 김정호, 너는 왜 단추가 우리 옷이랑 다르게 반대로 달려있냐? 야, 쟤 자기네 오빠 거 물려입은 거야. 쟤 자기 옷 하나도 없어. 아마 속옷도 좀 오빠나 동생 걸로 입었을걸? 진짜? 아, 더러워. 야, 김정호, 너 진짜 너희 남자 속옷 입었어? 그 나이 때 여자애들 소문내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전 이미 전교생들에게 오빠와 남동생이 물려준 속옷을 입는 학생이 되어 있었죠. 매년 매해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님께 여자 옷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친척들에게 얻어서라도 구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꾸짖음이었죠. 엄마, 나 옷 좀 사주면 안 돼? 아니면 어디서 얻어서라도. 친구들이 다 남자 옷 입는다고 놀려서. 넌 정말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든다. 그게 중요하니? 그럼 친구들한테 놀림 안 받게 학교 사퇴시켜줄까? 나도 그게 낫겠다. 너 학교 다녀서 뭐하니? 네가 대학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자퇴하고 돈 벌면서 네 오빠 네 동생 뒷바라지나 시작해라. 그 뒤로 저는 정말 엄마 손에 이끌려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학교는 자퇴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차별받고 있는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이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복이 항상 있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 차별에도 말 한 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받았던 수많은 차별들이 다 생각나지도 않네요. 앞에서 대학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한 차별을 말해보자면 전 엄마가 시킨 알바를 하면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은 당연히 못 다녔죠. 오빠랑 동생은 다녔지만 말이에요. 문제집은 오빠가 쓰던 거나 친구들이 다 푼 문제집을 받아와서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머리가 나쁘진 않았는지 줄곧 좋은 성적을 받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대학 진학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였죠. 수능 성적이 좋아 흔히 명문대라고 알려진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그래도 부모님께서 보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흔히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을 갈 수능 성적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 밑에 대학은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니죠. 친구에게 원서비를 빌려 합격 통지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니 간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너는 진짜 부모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안 보내줄 거라고 누누이 말했지. 그런데 이걸 가져서 뭘 어쩌자는 거야? 종우가, 너 왜 자꾸 부모님 말을 거스르려고 하냐? 아빠도 네 대학 보내주고 싶지. 그런데 네 오빠 대학 등록금에 곧 있으면 네 동생까지 대학에 입학한다. 아빠 등골이 휘다 못해 부러질 것 같아. 이런 상황에 너라도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런 헛된 꿈이나 꾸면 어떻게 하겠어? 대학 생각은 접고 바로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고 일 시작하자. 네가 가족들 위해 희생한 거 나중에 그대로 받게 될 거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 한 번 하지 않은 오빠는 어르고 달래며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을 보내놓고 딸은 다른 집에서 돈을 주고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도 돈 핑계를 대며 안 보내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집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혼이 났었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항상 차별과 구박을 받던 시기라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족들 때문에 모든 게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죠. 제가 번 돈은 전부 다 가족들에게 흘러갔고요. 그렇게 조종을 당하는 삶을 10년 가까이 더 살았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30이 가까워져 가고 있었죠. 여전히 가족들에게 찬밥 신세였던 저는 후회를 하며 앞으로의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였죠. 30이 넘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살던 오빠가 그때도 동네 가게에 문제를 일으켰고 제가 대신 해결하기 위해 오빠가 있다는 가게로 찾아갔어요. 돈으로 변상을 해주고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서야 겨우 오빠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죠. 그렇게 오빠와 같이 집으로 가던 도중 허름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목조로 된 주택이라 이미 불이 꽤나 번진 상황이었어요. 혹시나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싶었던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불길 속을 뛰어들어 혹시나 있을 사람을 수색했죠. 그런데 정말 할아버지께서 집안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끌고 나오게 되었죠. 오빠에게 119에 전화를 하라고 한 뒤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제 눈에 수상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를 봤는지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요. 오빠에게 할아버지를 부탁한 뒤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넘어뜨렸고 못 도망가게 등에 올라탔죠. 얼마 뒤 갑작스러운 소란에 이웃 주민들이 나와 발견을 하여 경찰이 오고 소방서가 출동해 상황이 끝났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제가 용감한 시민상을 탈 거라는 전화였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저였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입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오빠가 할아버지를 구하고 방화범을 잡은 걸로 하자고 말이죠. 너 당장 전화해서 사실은 네 오빠가 할아버지 구하고 그 사람 잡았다고 해라. 넌 오빠가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러 간 잠깐 동안 범인을 잡아두고 있었던 거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돼? 야 이년아, 네 오빠 취직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용감한 시민상 그거 받으면 취직하는데 도움도 되고 가끔은 기업에서 먼저 취직 제안도 한대.
어차피 니녀는 그런 상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네 오빠 도움되게 네가 양보하는 게 맞지. 상을 받든 말든 상관은 없었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싫었고 또 거짓말하는 이유가 오빠를 위해서라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제껏 양보만 하고 살았는데 내 목숨까지 건 행동도 양보를 하라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번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빠가 하는 행동으로 말을 바꾸는 대신 집에서 독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단 오빠가 취업을 하면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조건을 걸었죠. 그런데 정말 오빠가 상을 받고 지역의 오래된 중소기업에서 오빠에게 취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가족들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집을 나오고 난 뒤 태어나 처음으로 독립된 제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항상 거실에서 잠을 자고 옷가지들과 제 물건은 화장실 옆에 있는 창고에 두었는데 이제는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런 원룸에서만 살아도 전 만족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원룸에 살려면 돈을 벌긴 벌어야 했습니다. 일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여러 일을 해왔던 탓에 구인구직날에 제가 어떤 일을 할지 고르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땐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제 진로를 위해 일을 선택해야 하니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중간에 진로가 바뀌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공간을 가지고 진로도 설정하며 모든 게 만족스러웠는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매주 돌아오는 주말이었죠. 처음에는 집을 꾸미고 평범한 일들을 하며 주말 내내 집에 있는 게 좋았는데 매주 집에만 있다 보니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일을 해온 탓에 주위에 친구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밖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나가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라 전부 연인과 친구 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 스스로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돌아오는 불편한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던 도중 과거 제가 구해드린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할아버지를 구하고 난 뒤 뿌듯하다고 해야 할지 보람차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저도 심적으로 얻는 게 있고 좋은 일도 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봉사활동 단체에 들어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아도는 시간을 보람차게 활용하려고 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사람들도 사귈 수 있었고 심적으로 얻는 것도 많아 정말 좋은 선택이 되었어요. 정말 중요하고 좋았던 건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였죠. 처음 남편과 가까워지게 된 건 저와 같은 동양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지역 출신이다 보니 대화를 더 자주 나누게 되었는데 남편은 유달리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꼭 가정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왕따를 당했거나 그런 것들 말이죠. 동질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제가 가족들에게 당했던 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종욱씨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가요? 방금 저보고 비슷한 상처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고향에서 사업을 쭉 하고 계셨어요. 혹시나 문제 될 만한 일들 생기지 않게 하려고 제 이야기를 안 했던 건데 특히 종욱 씨는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더 조심했던 거고 다들 취업할 때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잘 좀 봐달라고 많이들 말을 전하더라고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구의 먼 친척들까지 부탁을 해오니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 같던데.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 혼자 착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한 건데 제가 많이 부끄러울 뿐이었죠.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는 부쩍 친해지게 되었어요. 가족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제가 안쓰러웠던 건지 남편은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나는 시간 외에도 저를 챙겨주면서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죠.
제가 먼저 저에 대한 모든 걸 밝혀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생겨 연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연애를 해봤던 저였는데 남편은 제가 가진 연애에 대한 환상을 다 이뤄줬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완벽한 남자와 오랜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은 저에게 감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으니까요. 언젠간 남편이 제 곁을 떠날 거라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오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남편은 자신만 믿으라는 말을 했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실망감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만 믿으라고 말을 하니 믿고 따라갈 수 있었죠. 물론 자신은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내 가족들과 많이 모자란 저를 못마땅해 하실 시부모님을 뵐 자신이 말이죠. 그래도 남편을 믿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반가워해 주셨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제 사정도 다 알고 계셨는데 말이죠. 저로서는 너무 감사했고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던 저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시부모님께 용기를 얻었던 저는 친정집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집안 사정이 제가 떠나 있었던 사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빠의 취업 걱정 외에는 이렇다 할 걱정거리가 없던 집이었는데 그 사이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전부 오빠 때문이었죠. 제 덕분에 취업을 하게 된 직장을 잘 다니기만 하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오빠가 아빠의 퇴직금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 집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서 평생 돈 벌어오던 기계가 제 발로 들어온 상황이었으니 저에게 돈을 부탁하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후회를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님께 이미 결혼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요. 어이구, 나갈 때는 평생 안 들어올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엔 네 발로 들어왔다? 왜? 바깥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지? 집에서 지낼 때가 좋았을 때 다 아시지? 아니요, 엄마 아빠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지냈어요. 오늘은 저 결혼한다는 말씀 드리려고 온 거예요. 오늘 두 분께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남편 될 사람과 같이 찾아오려고요. 네가 결혼을? 진담이니? 아유, 참 별일이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너 같은 애를 데려가는 남자가 있긴 하구나. 그래서 널 데려가겠다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니? 아니다, 그보다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너 결혼한다고 우리한테 뭐 바라면 안 된다. 집 구하는데 돈 보태달라거나 혼수, 예물 이런 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마. 지금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지 네가 아직 모를 텐데 너희 오빠가 투자했던 일이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도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 도와줘도 없다는 소리다. 제가 방금 전에 집으로 온 이유를 말했잖아요. 남편이랑 인사 오기 전에 먼저 수식 전화로 찾아온 거라고. 그리고 제가 언제 이 집에서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어쨌든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일식 관련해서는 아직 남편과 상의 중이라 정확하게 결정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야,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그럼 네 입으로 이야기했다. 집안에 손벌리지 않는다고. 그러네, 너 예식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어디서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나 보지? 왜? 그 집 돈 많니? 돈 없어요. 엄마 말 맞다나 제가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엄마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왕하는 결혼식은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모은 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비빌 것 하나 생기나 싶어서 좋을 뻔했는데 잠깐, 그러면 너 모은 돈은 좀 있다는 거잖아, 맞지? 얼마나 있니? 얘 정우가 지금 네 결혼이 먼저가 아니야. 우리가 사정 좋아지면 네 결혼식 누구 부럽지 않게 해줄 테니까 네 모았다는 돈 어려운 집상한 돈인데 보태라. 남편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도와달라 말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식을 올린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저에게 그 돈마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집안 사정이 좋아지면 자신들이 결혼식을 올려주겠다며
그럴듯한 거짓말로 저를 꿰어내려고 했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보태준 거, 해준 거 하나 없었던 부모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또 돈 타령이라니. 제가 그 집을 찾아간 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집을 나왔던 순간 가족들을 지워야 했던 거였죠. 화가 났고 따지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흥분한 상태로 속마음을 퍼부었습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돈 뜯어먹을 생각해? 금이야 오기야 키운 건 오빠랑 연민이었잖아.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으면 그 둘한테 보상받아야지.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그 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왜 또 나한테 못 뜯어먹어서 난리야? 집안이 이 꼴이 된 게 내 탓이야? 아니잖아. 오빠 때문이라며. 그럼 오빠한테 자는 시간 줄여서 돈 벌으라고 해. 그게 맞는 거잖아. 나 이제까지 이 집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주기만 했어.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30이 다 될 때까지 오빠한테 동생한테 또 이 집안의 희생만 해왔다고. 그런 애가 도움 하나 없이 결혼하겠다고 말하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거기에서 또 돈 이야기를 해. 나한테 또 희생을 하라고 권해. 당신들이 부모야? 인간이냐고. 야 조용히 안 해? 이게 어디서 소리를 꽥꽥 찔러? 자식이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난리를 피워?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느낀 거지만 참 이기적인 애야. 쥐밖에 모르는 아주 독한 애라고.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결혼식 좀 미루고 사는 게 뭐라고 이 난리를 피워. 네 오빠가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명국이 마음에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명민이한테 연락만 됐어도 너한테 이름 부탁하지도 않는다. 걔가 집 나가서 생활하는 게 바빠서 그런지 연락이 통 되질 않아서 부탁을 못하는 거야. 알아?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라고. 아유 됐다. 이제 곧 네 오빠 올 시간인데 안 그래도 마음 불편하네.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가. 어차피 네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우린 관심 없었어. 오늘도 네가 찾아온 거지 우리가 지배해달라고 했니? 어떤 놈 만나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혜연아 나중에 결혼 잘못했다고 도와달라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만 나가.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는 말없이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당연히 화도 나고 후회도 되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써 가족들과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걸로 만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이후 앞으로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원래 세웠던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께 저희 가족들 때문에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만든 것 같아 어떻게든 빠르게 계획을 수정하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반대였어요. 제가 이번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여 결혼에 대한 계획을 너무 성급히 진행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 역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동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당시 느끼고 있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어요. 어차피 원래 계획에서 수정을 해야 하니 뭐든 신중하게 생각하며 결혼 계획을 세우자고 했죠. 결국 남편이 하는 말을 따르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가족들 일 때문에 저도 모르게 쫓기듯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했고 혹시나 상처받았을지 모르는 제 마음을 달래주며 천천히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제 인생에 매번 발목을 잡는 그 가족들이 다시 또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살고 있던 집까지 찾아와 억지를 부렸죠. 어디서 누구에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와 엄마는 남편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 목적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죠. 저보고 남편 집안에 부탁을 하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만든 빚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뭐야? 내가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부모가 되어서 자식 지내는 것도 모를까봐 사실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때는 뭐 딱히 널 볼 일이 없어서 안 찾아왔던 거지. 그나저나 넌 다 큰 여자애가 뭐 이렇게 유치하게 집을 꾸며놓고 사니? 네 남편 될 사람은 이 집을 본 거야? 보고도 좋다고 해? 내가 어떻게 꾸며놓고 살든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보태준 거라도 있어? 내가 어릴 때 아빠 엄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게 한이 되어서 이러고 살아. 이제라도 내가 어릴 때 사고 싶었던 거 사면서 만족하려고. 평생 나한테 보태준 거 없으면 괜히 말 꺼내지 마. 야, 너 아빠 엄마한테 말하는 고락소리가 뭐야? 우리가 너한테 뭘 못해줘? 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자꾸 학교 다닌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부모로서 할 만큼 다 했는데 뭘 그렇게 못 받았다고 난리야? 이게 집 나가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너 옛날처럼 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나도 이제 맞고만 있지 않을 거야. 때리면 신고할 거라고. 그러니까 경찰 발 앞에서도 똑같이 할 짓이 있으면 해봐. 여보, 다시 왜 이렇게 흥분해? 우리가 싸우려고 왔어? 예, 종호가, 우리 너랑 싸우자고 온 거 아니야. 대화하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너도 그만 흥분해라. 대화? 우리 사이에 이제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한데? 뭐 때문에 온 건데? 나 오빠 빚 대신 갚아줄 돈 없어. 아니, 이제 그 집에 내 돈이라면 10원도 안 줄 거라고. 누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하니? 예, 우리도 눈이 있지. 용 모양 용꼴로 사는데 무슨 큰 돈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어? 우리가 볼 일이 있는 건 네 남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 될 사람. 내가 어쩌다가 듣게 되었는데 네 남편 될 사람 집안이 그렇게 빵빵하다면서. 어느 정도야? 사업가? 아니면 그냥 집안 대대로 돈이 많은 집안인가?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차차 듣기로 하고. 너희 남편 될 사람한테 우리 집 사정 잘 설명해서 돈 좀 빌려주게 해줘.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돈을 왜 빌려줘야 하는데? 왜 들어줘야 하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그 사람에게 하겠어? 내가 이제까지 그 집에 돈 그렇게 가져다 바쳤으면 된 거지. 도대체 어디까지 네 꼴을 빼먹어야 만족을 하겠어? 제발 딸 인생에 하나 해준 거 없으면 그냥 사라져줘.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은 제발 좀 알아서 해결하라고. 뭐?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 집 꼴이 어떤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참, 이래서 딸 다시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지. 부자 남편 만나 결혼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우리가 그 꼴을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너 우리 부탁 안 들어주면 후회할 거다. 우리가 네 결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라고. 다 같은 가족인데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야지 않겠어? 가족? 당신들이 언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 부모라는 사람들이나 오빠나 동생이나 언제 한번 나한테 따뜻한 말 한번 건넨 적 있냐고. 그리고 언제는 내 결혼 반대 안 했어? 관심도 없었잖아. 그게 반대가 아니고 뭔데? 그런데 무슨 반대고 맞겠다고 난리야? 어차피 지금 나랑 그 사람 내 가족들 없이 결혼 계획 세우는 중이야. 당신들 허락 따윈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죽으려면 당신들끼리 죽어. 난 이제 당신들 가족 아니야. 야, 부모 자식 간의 연이 말 한마디로 끊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 세상 부모 자식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종호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제발 세상을 좀 알아라. 그리고 우리 허락이 필요 없다고? 너야 우리 허락이 있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네 남편 될 사람과 그 집 부모들도 거기에 해당될까? 우리가 너 못 보내겠다고 난리를 치면 그 집에서 널 며느리로 받겠냐고. 우리 기댈 곳이라고는 너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돈 받을 수 있는 짓이라면 뭐든 할 거야. 너네 시부모님 되는 사람들 집에 찾아서 추태를 부리든 깽판을 치든 내가 네 결혼 막을 거라고. 이번 결혼만 막을 것 같냐? 아니, 평생 널 쫓아다니면서 지금처럼 똑같이 할 거야. 상상만 해도 지긋지긋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 돈 빌려주는 선에서 끝내자. 그러면 우리는 더도 도와달라고 쫓아다니지 않을 테니까. 제 결혼을 망칠 자신이 있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되자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안에 태어났을 때부터 나란 존재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 눈앞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제 주변에 가족들이 있어도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실 게 분명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제 가족들과 사돈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이번만 도와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분명 다음에도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저에게, 제 남편에게 부탁을 해올 겁니다. 아마 그 짓을 평생 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전 돈 벌어주는 기계일 뿐이니까요. 혼자서 생각이 깊어질수록 남편과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 불행하면 되는데 죄 없는 남편까지 날 만나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점점 남편과 헤어지는 게 맞다는 결론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남편을 만나 행복한 걸로 만족을 하자 싶었죠. 그런데 그때 번호키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채 저에게 다가와 괜찮은 거냐고 먼저 물어봐 주었죠. 남편은 저와 부모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희 집에 들어와 있는 부모님을 보고도 무시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마 남편은 저를 보러 집을 찾아왔다가 현관문 앞에서 저와 부모님의 대화를 다 들었나 봅니다.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남편이 저와 가족들 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눈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었으니까요. 괜찮냐는 남편의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남편과 안면을 드리고 했는지 엄마와 아빠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나 했더니 우리 사이될 사람이었구나? 우리 처음 보죠? 나 조기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있네. 인물도 훤칠하고 자상하기까지 한 걸 보니 대화를 나누기 전인데 벌써 믿음직하게 보여. 반가워. 나 종옥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네.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언제 협박을 했냐는 듯이 남편에게 웃는 얼굴을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는 남편을 두 사람과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엄마와 아빠를 막았었고 남편의 집 밖으로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제가 하려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제지했어요. 그리곤 어이가 없다는 듯이 두 사람의 인사를 맞받아쳤죠. 제가 종옥이에게 들었던 것보다 더 상상 이상으로 뻔뻔한 분들이네요. 방금 전까지 딸 따라다니며 인생 망치겠다고 한 분들이 맞나요? 아니면 두 분 말고도 이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네, 전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제 아내 될 사람 괴롭히는 두 분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도 반갑지 않다고요. 자네가 이 앞에서 뭘 잘못 들었나 보네. 우리가 왜 종옥이 인생을 망치게 망쳐? 내 배로 열담 붓고 힘들게 난 딸인데 우리 말은 자네가 혹시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세상 끝까지 쫓아다니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게. 그래, 이 사람 말 그대로네. 그나저나 자네 내 딸 걱정해서 행동하는 건 잘 알겠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대책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자네 장인어른 장모 될 사람인데 인사보다 그런 말이 먼저 나면 어쩌자는 건가? 자네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없나 보지? 당황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빨리 남편을 집 밖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여전히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은 채 움직일 생각이 없었어요. 도대체 남편이 왜 이러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나 생각하던 순간 더는 못 참겠는지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옥이와 내가 결혼하는데 있어서 당신들의 허락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나 당신들이 우리 종옥이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방금 전 대화까지 특히 방금 전 당신들이 종옥이 협박한 건 현관 바로 앞에서 내가 직접 다 들었다고. 근데 뭐? 내가 잘못 들었다고? 당신들이 언제부터 우리 종옥이를 당신들 자식으로 생각했는데? 당신들 끝까지 종옥이를 돈으로 보고 있었잖아. 이런 걸 다 아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빌려줄 것 같아? 우리 집에 돈이 얼마가 있건 당신들한테 10원 한 장 빌려주고 싶겠냐고. 당신들 협박 나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 그리고 앞으로 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나 두고 못 봐. 이제부터 당신들이 종옥이 앞에 얼씬거리는 것도 못 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난 뒤에 다시는 종옥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뭐? 당신들? 여보, 당신도 들었어? 아유, 내가 정말 살다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자네, 우리가 자네 집안에 돈 좀 빌려다는 걸 듣고 우리를 우습게 보나 본데 우리 그 돈 안 받으면 그만이야. 누굴 그지로 하나.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모욕까지 당했는데 순순히 물러서지 못하겠네. 우리가 얻는 게 없으면 종욱이도 자네도 똑같이 원하는 걸 못 얻는 거야. 우리가 아주 기를 쓰고 이 결혼 막을 거라고. 어디 자네 부모님이 결혼식에 창피를 당할 거라는 걸 알고도 이 결혼 허락하는지 한번 보자고. 결혼식 날만 그럴 것 같아? 아까 자네가 들었던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우리 종욱이가 내 딸인 걸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알게 할 거야. 아주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 거라고. 알아? 자네 괜히 일 키우지 말게.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왜 이래? 자네가 알고 있다고 하니 편하게 말하는 건데 자네 집안 부족하지 않게 산다며. 그러면 좀 도와주면 된다나. 우리와 종욱이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자네 장인이 장모이고 우리 집이 종욱이 친정집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은 마음에 도와주면 될걸. 꼭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 옛말에 자기 아내가 예쁘면 저같이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했어. 자네가 진심으로 종욱이를 생각하고 바란다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도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 돈만 도와주면 만나자고 했는데 만날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지. 당신들 끝까지 정말 그래 해보자는 거지. 당신들만 사람 괴롭힐 줄 알아. 이럴 거 하나 없는 사람들처럼 구는데 내가 당신들이 가장 아끼는 존재가 부서지는 걸 목격하게 해줄게. 바로 당신 아들. 이제부터 당신 아들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알았어? 아니 어디서 우리 아들을 들먹여? 야 내가 계속 대답해주니까 네가 뭐가 되는 것 같아? 네가 돈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뭘 어쩔 건데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서 우리 귀한 아들을 가지고 협박을 해? 당신 아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용감한 시민상 받고 취업했지? 그 용감한 시민상 원래 종욱이가 받아야 했던 상이잖아. 근데 당신들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취직 제안하는 기업이 있다고 종욱이 보고 거짓말하라고 한 거 아니야. 만약 당신 아들 상 받았던 일이 허위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도 회사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 아들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서 따져보려고? 야 누가 네 말을 믿겠냐? 설령 종욱이가 이제 와서 거짓말이라도 해도 구태여 잘 다니고 있는 직원을 차리려고 하겠어? 사실 확인하는 게 번거로워서 듣는 신용만 할 거다. 난 또 뭐라고. 당신 아들 잘 다니게 뭘 잘 다녀? 회사에서 당신 아들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도 열심히 안 해. 사내 분위기는 망쳐. 노총각이라고 여기저기 아무 여직원들에게 추파나 던져. 사실 해고 안 당하고 있는 게 용한 거지. 아니 법이 함부로 해고를 못하게 만들어서 당신 아들이 이제까지 회사에 붙어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 회사에. 남편의 입에서 아버님 회사라는 말이 나온 순간 남편을 제외한 모두가 눈이 동그랗게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던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이 동양 사람이고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고향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지만 어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알았다고 한들 오빠의 취업 소식만 듣고 집을 나갔던 상황이라 오빠와 아버님을 연결짓지는 못했겠죠. 저도 이렇게 놀라는데 오빠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생겼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엄마와 아빠는 저보다 훨씬 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동그랗게 뜬 눈이 점점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죠? 갑자기 봉창 두들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나도 이 사실을 듣게 되고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학연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리던데. 확인해보고 싶으면 직접 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봐요. 아마 입사할 때 우리 아버지가 찍은 사진도 있었을 텐데 그걸로 확인하는 게 더 빠르나? 어쨌거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네 아들이 받은 용감한 시민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당시 방화를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분을 만나 확인까지 거쳤고요. 그리고 법적인 내용도 확인해봤죠. 우리 회사에서 당신 아들 해고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알아보기까지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고는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신들 말 맞다나 미호도 내 아내 가족들이니까. 그런데 직접 상대해보니까 당신들은 그런 배려를 받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당신들 지금 낭떠러지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버리려고. 당신 아들 회사에서 해고시켜서 종욱이 얘기 들어보니까 기쁨만 아니라 이자도 상당하던데 당장 당신 아들 월급이 끊기면 끝이죠. 지금 내가 이러는 거 당신들이 자초한 거야. 종욱이도 나도 분명히 우리 둘 눈앞에서 사라져줄 기회 줬어.
그러니까 당신들 탓, 당신 아들들 탓해. 방금 전까지도 남편에게 막말을 쏟아붓던 두 사람은 주춤주춤 눈치만 보며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아마 남편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 자신들이 말실수를 하여 오빠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하시는 것 같았죠. 그러다 뭔가가 생각났는지 엄마가 뒤를 돌아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뭘 하는 건가 싶어 슬쩍 봤더니 오빠가 입사를 할 때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던 회사 사장님의 얼굴을 남편이 내밀었던 아버님 사진과 대조를 하는 것 같았죠. 동일 인물이니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엄만 아빠의 옆구리 쿡쿡 찌르며 자신들이 빌어야 한다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주길 바라나? 지금까지 종욱이에게 잘못했던 일들 빌면 되겠나? 당연히 자네에게 많이 실수했다고도 사과하겠네. 우리가 잘못했어. 자네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너무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 돈이 너무 급해서 못할 짓을 했네. 미안하네. 종욱아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들끼리 생긴 일은 우리들 안에서 끝내야 하지 않겠나? 명국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네. 전부 나랑 이이가 잘못한 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제발 문제 삼지 않아줬으면 좋겠네. 자네가 우리 보고 종욱이를 모시고 살라고 하면 모시고 살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큼은 이번 일에서 빼주면 안 되겠나? 그래, 우리 좀 봐주게. 명국이가 벌어다주는 돈마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 자네 말처럼 명국이 자네 아버님 회사에서 나오면 나이도 너무 많고 배우고도 없어서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네. 그리고 솔직히 저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놈이라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막내 명민이 놈은 어디서 편히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연락을 끊긴 지 한참 됐어. 그놈은 지혜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놈이라고. 종욱이가 너무 착하고 우리 말을 잘 들어줘서 그동안 좀 심하게 됐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종욱이에게 감사하며 살 테니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주게. 내가 이렇게 싹싹 비겠네. 엄마 아빠가 비는 것도 참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그보다 오빠와 동생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에게 그런 행동들과 말을 했다니 더 화가 났죠. 남편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해고에 대한 일이야 아버님의 권한이었으니 제가 요구를 할 수 없었지만 엄마와 아빠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제야 사는 사과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죠. 아니요, 이미 늦었습니다. 종욱이 부모님이란 이유로 오빠라는 이유로 참는 건 아까까지였어요.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리고 아드님 해고 곧바로 진행할 거예요. 이미 법적 점은 다 받아놓은 상황이라 저희 쪽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소송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해고, 근로취소 전부 문제없다는 거 확인했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저희 결혼식에서의 깽판 하려면 하세요.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을 테니. 그럼 이제 당장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앞으로 찾아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부모님도 주거침입죄 인정된다는 거 알죠? 이제부터 무조건 법대로 해결할 테니 돈 무섭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동해보세요. 남편에게 더는 빌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자 두 사람은 저에게 빌어보려고 했나봐요.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을 죽일 것 같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보곤 바로 포기한 듯 보였죠. 부모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면서도 남편과 저에게 앓는 소리를 하면서 나갔습니다. 종욱아 정말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우리한테도 부모 노릇에 기회를 줘야지. 진정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아니? 우리가 못해준 건 맞지만 그래도 살 구석은 만들어주고 미워해라. 이러다 우리 가족들 잘못되면 네 마음이지만 어쩌려고. 조용히 하고 빨리 나가. 마음에 짐 따위 생길 일 없으니. 당신들 내 부모로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전이야. 요 며칠간의 일들로 당신들이 내 결정을 더 확신시켜줬고, 당신들이 불행하게 살건 행복하게 살건 난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당신들도 나한테 접근하지 마, 영영. 그렇게 두 사람은 저희 집을 떠났고 그 뒤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후 오빠는 아버님 회사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로취소와 해고를 시키려고 한 소송이었죠. 소송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어요. 오빠가 신인상을 받아 특채로 채용이 된 게 취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취소가 인정되었거든요.
물론 이전까지 받은 월급에 대한 반환은 별개의 일이라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올바르게 정리가 된 것 같아 저로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해고뿐만이 아니라 용감한 시민산 역시 취소가 되었고 오빠의 소문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한동안 동네를 못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당연히 다른 회사에 취업도 불가능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 유일한 돈줄이 막히자 당장 먹고 살기가 급해진 부모님은 막노동과 식당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웃긴 건 집안을 이렇게 만든 오빠는 집안 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막내 동생은 여전히 집안 사정을 모른 척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뭘 어쩌겠어요. 자신들이 자식을 그 모양으로 키웠고 자기 무덤을 판 건데. 저희 가족과 달리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말이죠. 내 가족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가정의 품을 결혼을 한 후에야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받으며 지내고 있네요. 어릴 때부터 다사다난한 삶이었는데 이제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해 하면서 말이죠. 저야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았지만 꼭 성별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식을 차별하고 이용하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처벌할 수 없겠지만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주고 도움을 준다면 분명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웃의 일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네요. 직접 그런 일을 당해본 피해자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 사이다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제가 너무 청승맞게 굴었네요.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고요. 전 이만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가족분들과 행복하세요.